아프리카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민족학적, 지리적, 생물학적으로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구성원이 크게 다릅니다. 수백만 년 동안을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수풀이 가득한 계곡을 뚫고 지나가면서 많은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강가에 자리 잡은 이 빽빽한 덤불숲은 풀을 먹고 사는 소나 사슴의 집이 되어주는데 얼룩영양, 이날라와 숫사슴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곳은 또한 아름다운 새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더 자세히 나타내주는 새의 종류죠. 태양에 의해 자줏빛으로 물드는 이곳의 빽빽한 덩굴 사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능숙한 육식동물로 간주되는 표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는 표범이 가장 느긋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표범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살인 기계 중 하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혼자 걸어다니기 때문에 어떤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범을 육식동물의 왕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의 왕자는 진화론에 대한 전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면이죠. 아프리카의 놀라운 다양성을 지금까지도 유지시켜주는 바로 그 진화론입니다. 수백 년간 거듭하여 천둥으로 예고되고 번개로 시작된 불은 빽빽한 덩굴 사이로 점점 번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파멸의 역할을 담당해온 불은 여기에선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은 식물들을 절제해줍니다. 잔디는 나무나 덩굴보다 빨리 자라나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의 집이 되는 생산적이고 열린 대초원이 됩니다. 버팔로, 얼룩말, 영양 같은 동물들의 서식처가 돼줍니다. 하는 동물들은 먹이를 선별해서 먹는 게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잘 맞아 떨어져서 완전하고 실용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숫자와 동물에 따라 모든 생물은 자연의 한 부분이죠. 하얀 코뿔소가 이런 예입니다. 과거에는 멸종위기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전혀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동물 중 가장 오랫동안 교미하는 코뿔소는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이런 야생 동물들과 함께 표범이 서식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한 육식 동물인 치타는 빠른 속도로 먹이를 잡는 데에 가장 용이한 지대인 이 평원을 좋아합니다. 사자가 육식 동물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원이나 습 모두에서 먹이를 잡는 데에 능숙하기 때문이죠. 또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할 때 많은 이점을 줍니다. 그래서 힘도 월등합니다. 사자들의 사회 조직은 표범과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룹니다. 표범은 언제나 혼자 다닙니다. 이 암컷에게는 두 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죠. 눈에 띄지 않도록 깊은 동굴 속에 숨겼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혼자 돌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새끼를 조금만 낳습니다. 한 번에 두세 마리 정도죠. 암컷이 사냥 나갈 동안에 새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조용히 소리를 내서 새끼들에게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냥 나가고 없을 때 새끼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다른 육식 동물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며칠에 한 번꼴로 은신처를 바꿉니다. 사자나 하이에나로부터죠. 긴 풀밭이나 덤불 속에서 사냥할 때 표범은 나무나 통나무 혹은 흰 개미들의 집 위에서 자신의 먹이를 살피는 걸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사냥은 새나 원숭이들의 위험 신호 소리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육식 동물들은 사냥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먹이를 잡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문 사냥꾼 앞에 적당한 먹이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린 홍멧돼지입니다. 생존 경쟁의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대조되는 자연의 치밀한 생태학적인 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식용 남생이가
홍멧돼지에 붙어있는 이나 진드기를 없애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물구덩이 속에 있을 때 해주는 것이죠. 공생관계에서 자립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멧돼지는 보통 흰개미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듭니다. 표범은 그 집을 느긋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멧돼지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얌전히 기다립니다. 위장 상태에서 언제라도 뛰어나와서 덮칠 준비를 갖춘 상태로 있죠. 표범은 사냥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상대에게는 되도록 멀리 피해 있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계산을 해보고 표적을 어린 홍멧돼지에게 두고 살핍니다. 다른 멧돼지들처럼 뿔이 없는 것을 선택한 거죠. 유장수를 쓰고 비밀리에 움직임으로써 목표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마지막 몇 미터를 폭발적으로 달리는 목을 공격해서 숨통을 끊어 죽입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홍멧돼지를 다룰 때는 힘든 것이지만요. 그러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다른 육식 동물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서도 긴장한 채 귀를 기울입니다. 육식 동물은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지는 것은 바로 표범이 문자 그대로 하는 행동이죠. 대부분의 사냥 활동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촬영하기가 무척 힘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명에 놀란 동물이 없어서 이 신기한 아프리카 모험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표범이 자신의 먹이를 들고 다니는 놀라운 능력은 육식 동물로서의 그들의 성공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연성과 적응 능력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자극의 원동력은 그들의 사업적 태도에 있습니다. 이들이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육식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이죠. 나무를 못 오르는 하이에나는 실망만을 안게 됩니다. 나무의 높은 곳에 표범의 말쑥한 자태가 보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하이에나는 찌꺼기라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꼭 해내고 표범은 그 일을 아주 멋지게 해냅니다. 표범들은 자신들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표범에게 사냥은 끝난 겁니다. 먹이도 안전하니 이제 편안한 거죠. 인류는 일몰을 긴장 푸는 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야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늘이 많은 천산갑과 개미핥기는 수려하는 양엉겅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산갑의 무거운 걸음걸이나 넘치는 비늘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철갑을 뚫은 동물은 먹이를 먹는 양에 있어서 대단한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범처럼 천갑산도 혼자 다닙니다. 또한 야행성이기도 합니다. 머리와 몸통을 합한 크기보다는 큰 이상한 혀는 매일 밤 20만 마리의 개미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미 핥기의 적 중에 하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미 핥기의 일을 방해하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잡은 동물에 대한 호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개미 핥기의 아주 놀라운 방어 능력이 위협을 받을 때는 본능적으로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만듭니다. 천산갑이란 말레이어로 구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새끼한테는 이것이 철갑을 두른 축구공쯤으로 생각되는 거죠. 재미와 음식이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 큰 사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갈 길을 떠납니다. 사자들이 관심을 잃고 떠나게 되면 천산갑의 인내심이 보상받게 됩니다. 다시금 개미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프리카 밤의 모든 일들이 이렇듯 쉽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를 굴 속에 숨겨놓고 나무를 오르는 표범과는 대대적으로 치타는 더 크고 강한 육식 동물들에게 공격받기 쉽습니다. 이 암컷 치타와 5마리 새끼들은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반사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치타는 걱정이 됩니다. 사자의 공격에는 새끼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죠. 새끼들은 닥칠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자가 치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곧이어 재빠르고 끔찍한 공격이 개시되어 사자들이 치타들을 덮칩니다. 한 마리만이 암컷을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숨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자들이 차단해서 한 마리씩 4마리를 다 죽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자들은 치타 새끼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을 지키려는 본능에 의해 적을 처치한 것뿐입니다.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도 포함해서죠. 끔찍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생존 경쟁에는 어떤 감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신랄한 현실이 있습니다. 암컷 치타는 죽은 새끼들을 찾는 소리를 냅니다. 가족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목적으로 그러는 거죠. 치타 새끼도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는 소리를 크게 냅니다. 어미와 대조적으로 작게 소리를 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미는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를 끊임없이 냅니다. 새끼들이 영원히 대답 못하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있죠. 결국 운명에 따라 어미는 살아남은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예측 불허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슬퍼 보이겠지만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육식동물 사이에서는 많은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생존 경쟁입니다. 핵심적인 육식 동물들은 수백만에 걸쳐서 공존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과 먹이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하죠. 때때로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자가 표범 새끼나 치타 새끼들 죽이는 걸 봤다면 언제나 상호 연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 동물들 사이에 서로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엔 사자가 죽인 개가 표범에 의해 나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걸 목격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먹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가 학습이 되는 표범 새끼와는 달리 치타의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치타는 평원에서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미가 새끼들에게 사냥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녀는 어린 임팔라를 죽이지 않은 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새끼들을 가르치기 아주 적합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오기도 전에 임팔라가 도망쳐서 어미가 다시 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수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가르쳐야 하는 수업입니다. 표범처럼 나무 위로 먹이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치타는 땅에서 재빨리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다른 육식동물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들의 걱정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은 암컷 표범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좀 놀라울지도 모르지만 혼자 다니는 표범은 치타 4마리를 쉽사리 쫓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육식동물의 먹이 사슬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표범은 상금을 들고 떠납니다. 뒤로 불만스러워하는 치타들을 남긴 채. 언제나처럼 표범은 편안하게 먹이를 즐기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표범의 사냥 실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주의자이기도 하죠. 아프리카의 해가 져 다시 밤이 되면 암컷 표범과 그의 새끼의 모습은 또다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치타 새끼한테 일어난 운명이 이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는지. 위험은 있지만 생존의 본능을 가진 표범은 어려서도 치타의 본능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그들의 민첩성과 유연성은 나무를 오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끼들은 손에 닿지 않는 나무 위로 재빨리 오릅니다. 그동안 어미는 하이에나를 겁주기 위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성질상 어미는 하이에나와 접촉을 피합니다. 언제나 전문성을 띤 어미는 헛수고를 절대 안 합니다. 불필요한 모험도 안 합니다. 필요한 건 그를 쫓는 것뿐입니다. 볕 달린 프랭클린처럼 재빠른 새는 새끼들이 먹이를 미행하여 잡기에는 좋은 상대가 됩니다. 어차피 어디엔가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겨우 생후 3개월이지만 이 기술들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3개월인데도) 새끼들은 벌써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오릅니다. 캐시우 나무에 있는 도마뱀은 군침이 도는 먹잇감이죠. 놀이를 하는 동안 미행술과 덮치는 기술이 향상됩니다. 나중을 위한 예행 연습이죠. 그들의 어미는 이 시기에도 먹이 사냥을 위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유연성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5개월이 되면 새끼는 어미가 미리 죽인 사냥감을 죽입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무척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움직임이라도 즉각 조사를 합니다. 수컷 새끼가 산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표범 새끼와 산토끼 중에 더 놀란 쪽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이 시기에 표범 새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설치류 동물의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뾰족뾰족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을 길게 세운 채 방어를 하고 있는 고슴도치입니다. 삶에 대한 것을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새끼는 다행히도 발이 부패되기 전에 바늘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이 된 이 수컷은 독성 강한 이집트 코브라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재빠른 원숭이를 잡은 건 아주 잘한 겁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새끼는 목을 물지 못하고 머리 뒤쪽을 물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원숭이는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표범 새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표범과 치타를 비교해보면 다음 내용에서 그들의 차이점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육식동물인 표범과 수업을 받아서 사냥하는 치타의 차이죠. 거북이가 그늘에 누워있는 치타의 옆을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치타는 거북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표범은 본능에 의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은 언제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목적은 사냥이죠. 다른 거북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경첩이 등에 달린 거북이입니다. 표범의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범과 치타는 육안으로도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치타는 머리가 작고 점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몸이 가늘고 척추는 길고 유연하죠. 반면에 표범은 숲속에서 위장하기 좋게끔 얼룩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도 훨씬 강합니다. 치타의 갈색 눈동자 주위에는 검은 털로 선이가 있고 연한색의 눈동자를 가진 표범은 밤눈이 더 밝습니다. 치타는 발을 오므리지 못하여 단거리 달리기 선수에 스파이크 같은 기능을 하는 반면에 표범은 발을 오므릴 수 있는데 먹이를 잡거나 나무를 오를 때는 밖으로 나옵니다. 치타의 꼬리는 키처럼 납작하여 고속으로 달리면서 방향 전환에 용이합니다. 표범의 꼬리는 나무에서 균형을 잡을 때 좋게 깁니다. 모든 고양이과의 동물이 그렇듯이 치타나 표범은 계속해서 몸을 핥아 단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패되어 가거나 날걸러 먹는 고기에 있는 기생물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치타는 흰 개미집 위에 눕거나 그와 비슷한 높은 곳에 누워서 위험이나 먹이를 감지합니다. 행동합니다.
치타와 표범 모두 자기 영토를 고수하기 때문에 오줌을 뿌리거나 배설물로 표시를 합니다. 치타는 새와 비슷하게 우는 반면에 표범은 톱질하는 소리처럼 웁니다. 둘 다 꼬리 끝에 독특한 무늬가 있어서 숲속에서 뒤따라갈 때 횃불이 돼줍니다. 치타는 보통 끝이 검정색이어서 들판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흐릿해집니다. 짧은 거리에서 먹이를 시속 100km로 쫓을 때 그렇습니다. 표범은 덤불이 빽빽한 곳에서 주로 사냥을 합니다. 미행하다가 갑자기 덮치는 거죠. 날카로운 이빨로 숨통을 막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표범은 조용하고도 깨끗하게 먹이를 죽입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살인 능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보통 보면 목 양옆에 작은 구멍이 2개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비비잡기를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할 폭이 많다면 표범은 작은 동물을 더 좋아합니다. 임팔라나 스테넨비 같은 거죠. 접근을 사무적으로 하고 혼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표범은 이런 날카로운 치아와 맞붙게 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기가 싫어서죠. 표범이 먹이를 암 위로 끌어올리고 나면 암컷은 고기를 뜯기 위해 앞니를 이용합니다. 뼈를 깨부수기 위해서 암컷은 이 치아를 이용합니다. 카나솔이라고 하죠. 표범은 먹이를 끌어올릴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 우선 조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지 않는 새끼들을 먹이를 주려고 부르러 갑니다. 언제나처럼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운 좋으면 실수를 기다리죠. 어린 암컷 표범은 자신의 독립심을 뽐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수로 먹이를 떨어뜨립니다. 자연에서는 언제나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없고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나무를 오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리고 올려놓는 기술은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새끼는 발이 너무 많은 것처럼 허둥대고 있지만 이렇듯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육식동물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표범과 그 밖의 육식동물에 대한 정보는 알아맞히거나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지금도 진행 중인 연구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밝혀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과학적 사실들을 수많은 시간을 관찰에 투자함으로써 얻어낸 결실들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결과 암수 모두가 지역을 고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컷은 2~3마리의 암컷을 포함한 큰 구역을 가지고 있고 암컷도 역시 활동적으로 자신의 구역을 지킵니다. 새끼들은 12~13개월쯤 되면 부모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은 어린 새끼들이 자신의 구역에서 나아가 모르는 지역으로 옮기기에 가장 힘든 때입니다. 사냥이 금지된 구역에 있는 표범들 중
수컷은 쫓겨나서 사냥이 가능한 지역으로 떠밀려와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농부들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수컷 표범이 생후 13개월이 됐습니다. 아빠한테 경쟁 상대가 되는 그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독립해서 언젠가는 자기만의 구역을 고수해야 합니다. 어린 암컷은 어미와 인접한 곳에다 구역을 잡고 완전 독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어미가 떠났기 때문에 혼자서 사냥을 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기술이 이제 평가될 때가 온 겁니다. 놀랍게도 어린 암컷은 어미가 멧돼지를 잡던 기술을 봤던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 암컷도 불필요한 모험은 알지 못합니다. 다 큰 멧돼지의 위험한 뿔 같은 건 피해야 됩니다. 깊게 잠재된 본능에 따라 이 암컷도 자기의 어미가 그랬던 것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 기술을 한 번도 안 보고도 본능적으로 해냅니다. 어린 암컷에게는 이 첫 번째 성공이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이 제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암컷은 성공적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어미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새끼를 길러야 하는 짐에서 풀려나게 된 어미는 자기의 구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오줌과 배설물로 자신의 나무를 표시해 둡니다. 수컷은 이것으로 암컷이 다시 짝질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반이 못 돼서 암컷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육식 동물 중 표범이 가장 빠르게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암컷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자기의 구역을 돌아다닙니다. 눈에 안 띄면서 잘 닿지 않는 곳으로.
구역 제도는 표범들 각자가 자신의 구역을 자세히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어도 잘하게 되죠. 그렇다고 가족 간의 다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암컷이 어미의 구역 안으로 잘못 들어가서 먹이를 잡았습니다. 어미는 재빨리 와서 나가라는 신호를 합니다. 어린 암컷은 순종하는 자세로 먹이를 포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미는 자신의 구역을 끝까지 지킬 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컷은 아빠 표범과 싸우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구역 침해에 관한 냉혈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생 표범은 회복을 잘합니다. 인간은 전바위가 있는 고양이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호기심을 가져왔죠. 동물원에 가면 제규어 표범 그리고 검은 표범이 수만 명의 구경꾼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두 가지 있습니다. 표범에게는 동물원이 적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감금된 생활에 적응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표범을 직접 볼 기회가 이런 동물원밖에는 없습니다. 표범의 가족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언제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때문에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표범을 사냥해 왔습니다. 가족은 두말할 것 없이 멋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에게는 표범의 가족이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동물의 가죽을 입는 것은 지금까지도 감정이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동물의 가죽을 입어왔습니다. 불악 주민들은 귀한 행사 때 그것을 입었습니다. 서양의 귀부인들은 표범 가죽을 코트로 입어왔죠. 오늘은 이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여성들의 반응을 여쭤보기로 하죠. 이 멋진 코트를 보셨는데 당신이 하면 있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전 표범에 의해 가축이 계속 희생을 당하는 농업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이는데 멋진 코트를 만들면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코트는 절대로 입지 않겠어요. 코트는 좋지만 멸종위기의 동물이라면 가축 때문에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멋진 코트긴 하지만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왜 죽입니까? 당신 부인이 표범 가죽을 입는다면 찬성하시겠어요? 이 코트를 만드는데 몇 마리가 죽어야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코트는 8마리의 가죽입니다. 말도 안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군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논쟁은 계속됩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나이드 의학 박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불악의 주장이 전통적인 의식에만
표범의 가죽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조들 때문에 씁니다. 발톱을 사용해서 목 둘레에 가죽을 묶어서 악한 영혼들이 못 들어오게 보호하는 것이죠. 현재는 8만 명 정도의 마술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뼈를 씁니다. 마술사들은 이 뼈를 던지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약한 영혼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지방은 사랑의 묘약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배설물은 자기와 싸웠던 사람을 쫓아버리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그 가죽이 필요한 그들을 막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불법 사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야생 동물의 불법 사냥은 경제적인 이유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아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는 야생 동물이 그저 음식으로 보일 뿐이죠. 지금도 표범뿐만 아니라 많은 대륙의 동물들은 구역을 위해 인간들과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아프리카는 20년 사이에 인구가 2배로 늘어 10억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영토를 위한 싸움은 그것에 맞춰 놀랄 정도로 급증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위해 인류와 싸워온 동물의 운명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천연자원 관리국이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원관리원으로서의 우리 직분은 야생도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영토를 얻기 위한 경쟁과 급증하는 인구에 대한 경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범도 예외는 아니죠. 표범을 계속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상을 타려고 하는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죽도 쓰고 동물한테 경제적 생존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자원 관리자들은 야생 동물 또는 사냥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도 포함해서죠. 표범과 같이 아름다운 동물의 비중을 둔 살인 촬영 사파리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조건이 제한된 적절한 수의 사냥 사파리도 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남아도는 동물의 추수를 조금은 해서 영양에 굶주리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계속해서 공급과 전문적 지식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야생 동물들은 수렵 공원을 위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생을 잘 이용하는 계획이 다른 토지 이용법과 경쟁할 수 있을 때만이 표범과 같은 동물이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혁이 없으면 적응을 잘 해나가는 표범도 결국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표범은 큰 육식 동물들 중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치타가 그곳에서 떠난 지 오래됐더라도 표범은 잘 견뎌냅니다. 요하네스버그 근교에도 표범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로비에서 15km 떨어진 곳에도 표범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그곳에서 없어진다 해도 표범은 그보다 작은 먹이를 잡음으로써 생존해 나갑니다. 그들의 적응 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크리버강 기슭에 있는 작은 섬에 갇힌 표범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짐바브웨이로 불리는 리디자 강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섬에서 큰 먹이들을 모두 없앴는데도 표범은 생존했습니다. 과학자가 가서 살펴봤더니 표범이 낚시를 하는 것에 적응을 했더라는 것이죠. 저한텐 그것만큼 동물의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엔 균형의 문제와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그들을 잡는 마지막 프레데터입니다. 하지만 큰 의문점이 예견되어졌고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100년쯤 전 1855년에 시애틀이라는 미국의 인디안 추장이 미국 정부에 신랄한 진실을 담은 피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지의 따뜻함이나 물의 반짝거림, 동물들이나 대초원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모든 이의 것이다. 백인은 와서 필요한 것만 가진 뒤 다른 데로 옮긴다. 그는 자연의 적이다. 결코 친구가 아니다. 모든 동물이 없어진다면 인간은 영혼의 고독함에 견디다 못해 죽을 것이다. 동물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한테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말입니다.